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도 국방 및 안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기술의 확고한 발전과 독립적인 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는 한국 해군과 육군의 완벽한 협력으로 탄생한 복합무기 전투함 프로젝트로 우리의 군사 전략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방 개발의 자주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비전을 드러내며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공격력과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합무기 전투함의 등장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거리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내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미국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포기한 결정과 비교할 때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과 자체적인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목표와 운영 조건의 차이는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전체 전략에 부합하는 한국의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발전은 보잉과 같은 선도적인 회사와의 협력과 다른 국가들의 한국 국방 제품에 대한 관심을 포함한 국방 산업의 다른 진전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한국의 글로벌 국방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국가의 경제 및 안보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한국의 복합무기 전투함 프로젝트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그 특징과 지역 및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한국 육군과 해군의 환상적인 콜라보가 탄생했다. 최근 국방부의 놀라운 발표에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까지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4일 핵 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전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합동화력함은 대량의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 화력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라면서 국내 건조로 2020에서 2024년 내 추진해 2020년대 후반기에서 세척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 불리는데 중형 미사일을 가득 싣고서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 함정은 거의 수비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공격용 함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합동화력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만들려고 하는 합동화력함은 배수량 6,000T급의 차기 구축함 KDDX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이 함대지 미사일과 사거리 200km급의 전술함대지 유도탄, 현무 이지대지 탄도탄 등 100여 발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여 발로 무장한 합동화력함은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로 북한 내륙의 핵심 시설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무시무시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렸던 한국이 떠다니는 배의 미사일을 장착해 강력한 육군의 미사일 무기와 해군의 콜라보가 성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일각에서는 천조국 미국도 포기한 합동화력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 해군은 일명 아스널 10으로 불리는 합동화력함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는데 이것이 적의 공격에 취약하고 다목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하지 않은 것을 한국이 하게 되면 결국 적의 공격 표적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을 가지고 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목표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미국 함정은 장거리 대양항해를 해야 하지만 한국이 아스널 10을 만들면 작전거리는 1000km 이내의 연안함 수준입니다. 평소에 한국의 지상 방공망이나 이지스함의 방공망의 보호를 받다가 작전 시에는 적국의 기지 근처로 가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집중 투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지상에 이동식 발사대와 전투기가 있는 우리 공군 기지를 노리고 있어 공격에 취약하지만 바다에 떠있는 합동화력함의 경우 계속 이동하기에 북한이 이를 포착하기도 어렵고 공격할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북한의 디젤 잠수함은 계속 이동하는 해군 함정을 추적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잠수 성능도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 합동화력함이 공격을 당해도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보다는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에는 구축함 등에 들어가는 값비싼 센서 등 첨단 장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합동화력함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초반에 대량 화력을 퍼부어야 하는데 지금 이동식 발사되는 트럭 1대당 미사일 2발을 운용해 동시 대규모 발사가 힘들고 공군이 보유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도 F-15 전투기 1대당 2발을 실을 수 있는데 60대의 F-15K로 수천 개의 목표물을 제압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에는 한 척당 대략 100발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광개토 2 및 광개토 3에도 각각 수십 발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니 일거에 적을 미사일로 급습하는 데는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총 3대의 합동화력함을 만들게 되면 300발의 미사일로 순식간에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동화력함이 도입되면 동해와 서해에 떠 있으면서 북한의 핵심 시설과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도 큰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육군에서는 절대적으로 밀리지만 해군력에서는 압도한다는 일본에게 한국이 만든다는 합동화력함은 위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최근 공개한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이러한 주장을 6년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국립전시관에 올린 홍보 영상에서는 독도를 두고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너희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관을 지닌 일본 정부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기에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놓고 한국이 우리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고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과거 2019년 한국의 해군력 증강이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고 한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일본 매체 JB 프레스는 한국이 만들고자 하는 항공모함은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사일을 대량 장착한 통합화력함이 큰 우려가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다량의 탄도미사일과 지상공격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지상공격 전함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히 현무 30미사일을 여기에 달면 일본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3조 7천억 규모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2일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스탠드오프 원거리 타격 미사일 개발 생산을 위한 사건의 계약을 미쓰비시 중공업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생산하고 육상자위대에 배치된 12식 지대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현재 약 200km인데 일본은 이를 1000km 수준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상자위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올해부터 2027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발한다고 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이 무기 수출을 허용하면서 해외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수출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10조를 투자한 일본 첫 제트 여객기에서 일본의 기술을 고집하려다가 실패하고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주요 무기를 생산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미사일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통합화력함 외에도 새로운 러브콜을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항공기 제조 전문 업체이자 주요 방산업체인 보잉과 미래전에 대비한 게임 체인저급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보잉과의 MOU 체결을 맺고 연내 인공지능 AI 무인 체계 게레이저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 전장 핵심 전력 중심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방사청은 보잉과 함께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개발해 국방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을 보잉에게 소개하고 항공우주용 반도체, UAM, 디지털 생산 시스템 등 공동 연구개발 R&D 양해각서 MOU 체결 및 실무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보잉이 손을 잡은 것은 최근 한국이 순수기술로 개발한 KF-21 전투기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KAI와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함께 만든 FA-52 전 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최근에 미국 경전 투기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캐나다 왕립해군이 약 59조 원을 들여 한국의 잠수함 12척을 구매 제안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영국 해군으로 구매한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 비용으로 2조 원 이상을 쓰고 한 척은 지난 5년간 한 번도 출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잠수함 교체에 나서면서 한국산 잠수함이 캐나다군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잠수함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은 이미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도약을 이뤄내어 세계 최강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손을 잡으려 하고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한국의 무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가 친미라이 칭더의 승리로 끝나자 중국과 대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 등 서방과 협력하며 크게 성장한 한국 방산의 성장 패턴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중 패권 전쟁이 심각해짐에 따라 양안 관계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미국을 중심으로 대만 수호 의지가 강해질 것이며 K방산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군함 제조 기반이 중국에 비해 턱없이 뒤처진 미국은 군함은 무조건 미국 내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오랜 원칙조차 바꿀 태세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의지는 이번에 미국이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방산 전략 NDIS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3에서 5년간 미 국방부의 방위산업 투자를 좌우하게 될 미 국가방산 전략에 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국가방산 전략은 앞으로 10년이 미국 방산 분야 결정적 10년이 되리라는 강력한 경고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국가방산 전략은 냉전 이후 성장해온 중국의 방산 역량에 대한 경계심과 그에 따른 미국의 위기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중국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은 여러 핵심 세계 방산 강국이 됐다. 특히 조선과 핵심 광물,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의 산출 역량이 미국은 물론이고 핵심 유럽아시아 동맹국의 역량을 모두 합친 수준을 넘어섰어라. 국가방산 전략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던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선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의 삶의 필수적인 상품 및 원자재에 대한 미국의 타국 의존, 특히 중국 의존에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글로벌 공급망 혼선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타격은 그동안 전 세계가 얼마나 중국 물품에 의존해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 국가방산 전략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도 거론했습니다. 2022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난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방산 분야에서 일종의 리스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그간 언론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군수 물자를 지원하면서 인도태평양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물자를 생산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방산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방산 분야는 물론 동맹국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국 동맹국들,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EU, 인도, 이스라엘은 물론 한국과 대만, 영국 등과 공동의 가치와 대중적 지지 등에 기반한 프렌드 쇼어링, 즉 우방과의 공급망 구축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 우방들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아주 중요한 동맹 중 하나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변화가 한국 방산에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포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공급망 연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급 요청으로 한국의 포탄이 나토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영국도 포탄 생산량을 10배 늘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로 NATO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포탄의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NATO 표준 155포탄에 적용되는 장약을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이 유럽 표준 포탄을 수출할 능력이 됨을 입증한 것입니다. 포탄만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 및 독일의 방산 기업들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방산 기업인 밥콕 인터내셔널이 하나오션을 방문해 글로벌 잠수함 시장의 수요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돌아갔습니다. 밥콕은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잠수함의 생애주기간 후속 군수 지원, 즉 ISS를 전담하는 기업으로서 잠수함 유지보수, 부품 조달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 방산 기업인데요. 최근 글로벌 잠수함 수출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기 위해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 경쟁력을 보유한 하나오션과의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밥콕은 현재 하나오션이 건조 중인 장보고3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제품의 기술적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밥콕의 니카인 총괄은 하나오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장보고3 잠수함을 탄생시킨 하나오션의 기술 역량과 연구개발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방문이었다. 밥콕은 매우 우수한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을 보유한 하나오션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두 회사가 팀을 이뤄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 하나오션은 쫄란드 오르카오 RKA 프로젝트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한화의 장보고4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과정에서 밥콕 인터내셔널과의 협업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지난해 6월부터 밥콕 캐나다와 손잡고 잠수함 정비 기술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잠수함 정비 및 군함 유지, 보수, 정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착착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최근 독일 방산업체 가블러 게이벌러와 잠수함 양강 마스트 분야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강 마스트는 잠수함 상부 구조물에 설치되는 장비로 잠망경, 레이더, 통신기 마스트 등이 있는데요. 이번 기술 협약으로 한국은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의 양강 마스트 MRO 사업에 관한 기술력을 높이고 군함 수출과 수출 이후 MRO 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MRO 사업은 일본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 등 주요 방위산업체는 잠수함 등을 수출한 뒤 30년 이상 MRO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오션 역시 세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장보고3 잠수함을 수출한 후 군함 유지보수 사업, MRO 사업까지 수주해 30년 이상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군함의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다면 국내 조선업계는 든든한 수익원을 얻게 될 것으로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자국 내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 시설 자체가 붕괴되어 이제 해외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선업 강국이면서 군함 건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하나오션을 비롯한 잠수함 건조 능력 및 유지 보수 기술까지 갖춘 회사들이 많아 미군의 선택지로서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미국이 군대를 증강할 예산상 여력이 있어도 방위산업 등 제조업 기반 붕괴 때문에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미국 내에서도 군함을 제조할 노동력도 기술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중국 해군은 구축함 순양함 17척을 증강했는데 미국은 현재 같은 수의 함정을 건조하는 데 6년이 걸린다며 미국은 군함을 빠르게 대량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애초에 건조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한국 구축함을 참고해야 한다고 한국을 콕 집어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조선업체들은 민간 부문 경험을 바탕으로 건조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군함을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동급인 미국 함정보다 무게가 더 나가지만 복잡한 원지 장비 월지 작업이 쉬워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 해군이 일본의 민간 조선 시설에서 자국 전투함정을 수리하고 향후 미일 공동으로 일본에서 전투함정을 제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호들갑을 떤 언론도 있었습니다. 니케이는 미 해군 전투함 수리에 일본 민간 조선소 이용 타진, 향후 미일 공동 전투함 제조도라는 기사에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주일 미국 대사가 중심이 돼 국방 예산을 결정하는 미국 의회나 일본 방위성 외무성, 그리고 일본 민간 조선소를 접촉하기 시작했다며 1차 후보지는 요코하마, 교토부 마이즈루, 히로시마현 구레 등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을 수리하는 민간 조선소이며 주일 미국 대사관은 이러한 조선소를 운영하는 미쓰비시 중공업가와 사키 중공업 등 조선 대기업 경영진에게 비공식적으로 이를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이렇게 일본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의중이 한국으로 유턴하고 있는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방산 전략에서 동맹국들의 역할, 특히 한국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업 강국 한국이 미 군함의 MRO 사업을 수주할 중요한 후보로 떠오른 것인데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하나오션은 이미 지난 여름 군함 유지보수, MRO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 국내 조선업체 대표단이 미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간 군함 유지보수 사업의 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력 강화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군함 건조 능력을 우려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의해 군함 유지보수 시장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은 MRO에만 한 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미국이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영국에서 설계한 155포탑을 한국 K9 자주포의 차체에 결합해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 기술이 적용된 자주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절단된 채 발견된 K9 자주포의 포신 사진은 K9 자주포의 내구성을 100마디 말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크랩의 포신이 절단되었는데 어째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포신이 절단된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자주포들의 하루 최대 사격 가능 횟수는 100발이지만 이를 훌쩍 넘어 200, 250발을 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포신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K9 자주포의 내구성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사격 횟수의 2배를 훌쩍 넘겨도 차체는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전쟁의 판도를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유럽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은 낮다는 판단이 우세했고 이 때문에 각광받는 장비 역시 궤도형 자주포나 전차 대신 트럭 탑재, 자주포와 지뢰 방호장갑차 등 국지전이나 해외 분쟁 개입에 적합한 장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유럽은 중화기 급구를 외치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K9 자주포 648문 구매가 포함된 한국산 무기거래 총괄합의서를 체결했고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자주포 크랩 KR-AB를 보유한 폴란드는 왜 극동의 먼 나라 한국에서 급하게 K9를 들여온 것일까요? 원래 폴란드는 러시아산 ES-1 122 자주포를 서방 규격인 155 자주포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물의 산물이 바로 크랩 자주포였습니다. 원래 크랩의 포탑은 영국 BAE 시스템이 만든 AS-90 자주포를 사용하되 포신은 개량형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52구 경장 155포를 장착했습니다. 평야가 많은 폴란드에서는 장거리 포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토파스티오 PAS 사격 통제 체계를 비롯한 전자장비는 폴란드산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산 포신이 자꾸만 고장이 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차체로 포신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에 K9 차체를 결합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폴란드의 자주포 크랩은 분당 6발을 사격하며 사거리는 30에서 40km. 기본적으로는 K9A1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22문의 크랩 자주포를 생산해 운용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랩 자주포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나자 쫄란드군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군 100여 명을 대상으로 크랩 자주포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 군에 크랩 자주포를 인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가 생산한 크랩 자주포가 80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폴란드군 보유 물량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K9의 포신을 단 크랩 자주포는 포신이 떨어져 나가도록 전투에 참여했고 돈바스 전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K9 자주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크랩 자주포 48문과 지휘 차량 등을 보냈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크랩 자주포 포탑 원형인 AS-90을 개발한 영국의 움직임도 변수였습니다.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M-OBIL이 파이어즈 플랫폼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AS-90은 2030년대 초를 전후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로서는 이런 영국의 AS-90을 도입했다가 앞으로 성능 개량이나 유지 보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9은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실제 한국군에서 1000여 문을 운용 중이었고 인도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도 수출됐으며 K9은 K9A1에서 K9A2로 이어지는 성능 개량 로드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종 진화형인 K9A2는 자동장 전장치와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을 탑재해 화력과 방어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는 기존 6발 대비 1.5배 늘어나며 탑승 병력의 숫자도 기존 5명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서방 국가의 경쟁 기종들은 성능 개량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상번입니다. 이래서 크랩 자주포의 포신을 통해 한국 K9의 기술 수준을 접한 폴란드로서는 K9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한국산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나 폴란드처럼 탁 트인 평야에서는 곡사포가 은신할 곳이 없고 포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대포병 레이더 운용을 감안하면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포탄을 쓴 뒤 신속하게 이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K9를 비롯한 고성능 자주포 대량 배치는 평야에서의 장거리 포격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원하게 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군은 지난해 초 러시아군의 침공을 가정한 가상어 게임 윈터 20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육군이 국토를 가로지르는 비스툴라 강 동쪽 지역을 22일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워게임에서 러시아군은 개전 4일차에 수도 바르샤바 포위에 성공했고 5일차에 폴란드군은 사실상 전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담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들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눈으로 본 폴란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K9과 K2 전차의 대량 도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는 지금 유럽과 미국 탱크들의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 나라의 탱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국도 20문의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원조했습니다. AS-90은 영국군이 1993년부터 운용을 시작한 자주포로 K9의 개발 초기에만 해도 영국 AS-90의 재원과 시스템이 많은 참고가 되었을 정도로 한때는 선진 자주포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졌던 자주포입니다. 처음 3분간은 분당 6발씩, 그 뒤에는 분당 2발씩의 지속 발사가 가능한 장전 체계를 갖추고 기동 중에도 사격 재원을 받고 정지의 1분 만에 사격이 가능한 사통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신이 39구 경장이라 K9에 비해 사거리가 짧습니다. 영국은 203년까지 AS-90 자주포 및 MLRS, 기타 노후된 포병 자산을 퇴역시키고 무인기 및 정밀유도 로켓으로 대체 예정인데요. 그래서 영국이 AS-90을 퇴역시킨 자리에 과연 어떤 자주포를 도입할지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후보 중 하나로 물론 K9의 개량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엄청난 호재가 들려옵니다. K9의 경쟁 자주포인 프랑스 넥스터사의 캐사르 자주포의 가격이 공개된 겁니다. 방산 전문 매체 세퍼드 미디어에 따르면 캐사르 자주포 한 문당 가격은 하나로 약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가격은 5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가격 면에서 프랑스의 캐사르 자주포는 비교 상대가 안 됩니다. 가격뿐 아니라 방어력, 연사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K9 썬더가 프랑스의 캐사르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캐사르 자주포는 바퀴 8개인 대형 트럭에다 구경 155포를 얹은 자주포로 분당 6발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자동 장전 방식을 채택해 포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포탑이 장갑화돼 있지 않아 포수와 장약수 등 전원은 차량 밖에 있는 만큼 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생화학 무기에 대한 방어력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155, 52구 경장 장포신을 채용해 사거리가 최대 40km에 이르며 자동 탄약 장전 장치를 장착해
15초 안에 3발을 발사하고 분당 6에서 8발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분당 2에서 3발을 1시간 동안 쓸 수도 있으며 1시간에 120에서 18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보낸 크랩 자주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발사를 하고도 포신은 멀쩡할 정도로 K9 자주포의 우수성이 본의 아니게 입증됨에 따라 K9 자주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듯합니다.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도 과연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가 또 한 번 축배를 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국제사회가 의견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난이 유발되는 가운데 누군가는 이번 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어 같은 동맹국 그룹에 있지만 갈수록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한국이 안보 위협을 느끼는 유럽과 중동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산무기 수출을 늘려가자 일부 국가들에선 우크라 상황으로 방산대국이 된 한국이 우크라의 군사물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동유럽과 붙어 있어 유럽 대륙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유럽의 안보 불안과 국방 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계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빚이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한국전 참전국도 아니지만 현재까지 도의적으로 방탄 헬멧과 구호용품 등 비살상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군수물자 위주로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금액이 너무 커져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장비가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을 후회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자국에 위치한 레나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상황을 지켜본 뒤 18대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최신형 전차를 구매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분석한 뒤 전차보다는 군사용 드론과 장거리 자주포 등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차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막판까지 독일과 함께 경쟁하던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독일제 레오파르트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차의 성능과는 관계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전차의 성능을 직접 시험평가한 노르웨이 군당국은 K2 흑표를 선정하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독일 전차를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유럽연합과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레오파르트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독일 전차보다 한국의 흑표가 가격도 훨씬 저렴해 같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보장하고 현재 노르웨이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시너지가 좋은 방산무기는 K2 흑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독일 제레오파르트 역시 흑표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정 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차이지만 유일하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납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독일 현지의 레오파르트 제조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납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산 전차를 대량 구매한 이유도 독일 전차가 비싼 것도 있지만 생산량 부족과 납기 지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독일과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전차를 주문한 노르웨이는 한동안 전차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흑표의 노르웨이 수주 실패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년 가까이 노르웨이가 몇 대 안 되는 도입 물량을 가지고 K2흑표와 레오파르트를 저울질하면서 수많은 검증 시험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예상보다 K2 흑표에 대한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니 지난 1년간 K2 흑표 도입 협상을 절충교역으로 진행하자며 NSM 대한미사일과 흑표를 맞바꾸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흑표를 바꾸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와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절충교역을 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유럽 내 자주포 시장을 평정하고 동유럽 군사무기 시장을 장악해 나가자 유럽연합과 나토를 주도하는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 결과를 보아도 그렇고 현지의 독일 언론사들은 일제히 세계 무기 수출 4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 가장 많은 반사 이익을 보았다며 도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무기 수출은 현재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과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공급난에 빠져 있는 상황에 유럽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담비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이 외부 세력에 국방과 안보를 맡기지 않고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부터 이뤄낸 자주 국방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주포와 전차병력, 잠수함과 전투기, 엄청난 화력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의 이런 세계 정상급 첨단 전략 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경우 미국의 자주포 1,500대와 중국의 자주포 2,200대보다 훨씬 많은 3,040대를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땅에서 엄청난 대수의 자주포를 굴리고 있습니다. 3,000대가 넘는 자주포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선 매년 실전 같은 훈련으로 즉각적인 전투 투입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수리와 유지 관리 등 지속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며 생산 능력 또한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 속에서 안일해진 국방력으로 변해가던 와중에도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생산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 위험 요소가 있기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국방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가장 좋아하게 될 곳은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어 우크라이나 군사무기 지원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사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현재 독일은 자국 내 포탄과 탄약이 부족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원에 합세하면 잠시 숨을 돌리고 자국 생산 물량 확보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국방력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제3국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분위기 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와 러시아 측이 지속적인 종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이 섣부른 판단을 하면 국제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인 러시아의 확장을 유럽연합 측에서 미리 막지 못한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책인 노르트 스트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 독일 주도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받자는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독일과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자국 에너지 80%를 의존하는 역사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토에 속해 있고 나토의 핵심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인데 군사적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에게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내어주게 된 것이 러시아가 유럽 영향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푸틴 역시 사태 초반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끊을 것이란 엄포를 놓은 것만 보아도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유럽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막지 못한 유럽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일어났으며 군사적 충돌로 여러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한국에게 방산물자를 지원하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변의 강대국들로 자주 국방을 하기에도 부족하며 현재 빠르게 납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장비인 한국산 장비가 탐난다면
정당한 가격과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 것이며 무상 지원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에 방문하여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군수물자 지원을 촉구했다는 사실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토와 유럽의 요구사항을 듣다간 한국은 또 다른 지정학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방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물론이고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 측이 한국에 대한 조치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어도 유럽에서 책임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단 방탄 헬멧이나 의료용 군수물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흑표가 아니라 레오파르트가 선정됐지만 노르웨이가 차세대 주력 전차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2배 가까이 저렴한 흑표가 성능적으로 레오파르트를 압도하는 부분도 있어 전 세계에 흑표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고 노르웨이 군 당국은 흑표를 원했지만 정치권에서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 전차를 선정한 것으로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K2 흑표를 선정할 때 성능과 기술력만큼은 레오파르트와 비벼볼 만한 압도적인 전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커져갈 글로벌 전차 시장에 흑표가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